일본항공 123편 접행 에라인즈 플라이트 123은 1985년 8월 12일에 발생한 항공사고로 단일 항공기의 사고로는 역사상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이 사고는 일본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오사카 이타미 공항으로 향하던 보잉 747SR-46 항공기가 추락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사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고 개요. 항공편 번호 일본항공 123편. 항공기 보잉 747SR-46. 탑승 인원 524명, 승객 509명, 승무원 15명, 생존자 4명, 사망자 520명. 출발지 도쿄 하네다 공항, 목적지 오사카 이타미 공항. 사고 일시 1985년 8월 12일. 사고 원인. 사고의 원인은 항공기의 후방 압력 격벽의 파손으로 밝혀졌습니다. 1978년에 있었던 정비 과정에서 후방 압력 격벽이 잘못 수리된 것이 사고의 시발점이었습니다. 격벽의 파손으로 인해 기내 압력이 급격히 빠져나가면서 항공기의 꼬리 부분이 손상되었고, 이는 비행 제어 시스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결과적으로 항공기는 조종 불능 상태에 빠졌고, 기체가 야마나시현과 군마현의 경계에 있는 다카마가하라 산에 추락했습니다. 생존자. 이 사고에서 생존한 4명은 모두 뒤쪽 좌석에 있던 승객이었습니다. 후지이 키코 12세, 어린이. 요네야마 히로코 34세, 승객. 요시자키 쿠미코 26세, 승객. 우에무라 카즈코 25세, 승객. 생존자는 사고 후 구조 과정에서 발견되었으며 당시 구조 작업이 지연된 점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여파. 항공 안전 개선. 이 사고 이후 전 세계적으로 항공기의 정비 및 검사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보잉 747의 설계 변경 사고 원인이 된 압력 격벽 설계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일본 항공에 대한 비판 정비 실수와 사고 대응에 대한 비난이 이어졌으며 일본 항공은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 사고는 항공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례 중 하나로 남아있으며 정비의 중요성과 항공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운 사건으로 기억되고, 비행 및 사고 경과. 출발과 초기 비행. 일본항공 123편은 1812에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출발했습니다. 이륙 후 약 12분이 지난 1824의 비행기는 24,000피트 7,300m의 순항 고도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몇 초 뒤 후방 압력 격벽이 파열되면서 압력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압력 격벽 파열과 꼬리 부분 손상. 압력 격벽이 파열되자 기내 압력이 급격히 빠져나갔고, 이는 항공기의 수직 꼬리 날개 일부를 날려버렸습니다. 동시에 유압 시스템이 완전히 손실되어 조종사들이 항공기를 정상적으로 조작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조종사들의 대응. 기장은 타카하시 마사미 49세, 부기장은 우에무라 유타카 39세, 항공기관사는 이토 히로시 46세였습니다. 이들은 매우 숙련된 조종사들이었으나 유압, 손실로 인해 항공기를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조종사들은 엔진 추력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항공기를 조작하려 시도했지만 기체는 반복적으로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며 점점 통제력을 잃었습니다. 비행기는 약 32분 동안 공중에 머물렀으나 결국 군마현 다카마가하라 산에 추락했습니다. 구조작업과 논란. 구조작업의 지연. 사고 직후 구조작업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일본 당국은 사고 현장의 위치를 확인했지만 어두운 환경과 산악 지형으로 인해 구조대를 파견하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구조작업은 사고 다음 날 새벽에 시작되었으며 이로 인해 많은 생존 가능성이 있는 부상자들이 구조되지 못했습니다. 생존자 증언. 생존자 중 한 명인 우에무라 카즈코는 사고 직후 수시간 동안 다른 부상자들의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는 초기 구조 작업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더
더 많은 생명을 잃게 되었다는 논란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사고의 기술적 원인, 잘못된 정비 작업. 1978년 일본항공 정비팀은 123편 사고기의 후방 압력, 격벽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올바른 절차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압력 격벽에 사용된 리벳 금속 고정장치의 규정보다 절반만큼 짧았고, 이로 인해 격벽의 내구성이 약화되었습니다. 압력 격벽의 피로 파괴. 이후 7년간 수많은 비행을 거치며 압력 격벽에 피로 균열이 생겼고 사고 당일 파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격벽이 파열되면서 항공기의 꼬리 부분과 유압 시스템이 동시에 손상되었습니다. 항공 안전과 사고의 교훈. 항공 정비의 중요성. 이 사고는 정비 실수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됩니다. 이후 항공업계 전반에서 정비 절차와 점검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유압 시스템 설계 개선. 보잉은 사고 후 유압 시스템의 보건성을 높이기 위해 다중 유압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항공기가 한 시스템을 잃더라도 다른 시스템으로 최소한의 조종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가 변경되었습니다. 조종사 훈련 강화. 비상 상황에서의 조종사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시뮬레이션 훈련이 강화되었습니다. 이는 기체 손상 및 유압 손실 상황에서도 승객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문화적 여파. 추모와 기념. 사고 현장에는 추모비가 세워졌으며 매년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식이 열립니다. 사고의 비극은 일본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영화와 다큐멘터리, 서적을 통해 널리 알려졌습니다. 희생자와 가족의 아픔. 사고로 가족과 사랑하는 이를 잃은 유족들의 고통은 일본 사회에 큰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 유족은 일본 항공과 당국에 책임을 묻기 위해 법적 절차를 밟기도 했습니다. 조종사와 승무원의 영웅적인 노력. 조종사들의 마지막 순간. 기장인 타카하시 마사미와 승무원들은 유압 손실 상태에서도 최대한 항공기를 안정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조종사들은 엔진 추력 차이를 이용해 기체를 조종하려고 시도했으나 이는 매우 제한적인 효과만 있었습니다. 음성 기록 장치 CVR에는 조종사들이 끝까지 항공기를 통제하려는 치열한 노력과 승객들의 안전을 걱정하는 대화가 남아 있습니다. 객실 승무원의 침착한 대응. 사고 당시 객실 승무원들은 승객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승무원들은 산소 마스크 사용을 돕고 부상자를 돌보며 마지막 순간까지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 행동했습니다. 승객들의 마지막 순간. 승객들의 대처. 사고 당시 약 30분간의 비행시간 동안 승객들은 극심한 공포를 경험했습니다. 일부 승객들은 자신과 가족들에게 작별의 메시지를 남기기 위해 기내 제공품이나 손수건에 메모를 남겼습니다. 이러한 메모들은 추락 후 구조대에 의해 발견되어 유족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이는 사고의 비극성을 더욱 부각시키는 요소로 남아 있습니다. 희생자들의 위치와 생존 가능성. 사고 후 조사 결과 대부분의 희생자는 충격으로 즉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부는 구조 지연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생존자들은 모두 항공기 후방 좌석에 있었으며 충격이 상대적으로 덜했던 위치가 생존의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구조작업과 비판. 초기 구조작업의 혼란. 일본 자위대는 사고 직후 헬리콥터로 사고 현장을 식별했으나 날이 어두워지고 지형이 험난해 즉각적인 구조작업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야간 구조작업을 지연한 이유로는 야간 안전 문제와 사고 현장의 접근성이 꼽혔지만 이는 나중에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생존자 구조. 다음 날 아침 구조팀이 도착했을 때 일부 생존자들은 여전히 의식이 있는 상태였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생존자 증언에 따르면 밤새 다른 부상자들의 소리를 들었으나 점점 소리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는 구조 지연이 더 많은 사망자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항공기 설계와 유압 시스템. 보잉 747SR의 설계.
사고 항공기인 보잉 747SR은 단거리 및 중거리 비행을 위해 제작된 기종으로 고주파 비행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후방 압력 격벽이 파열되면서 발생한 손상은 설계상의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유압 손실 문제. 유압 시스템은 항공기의 비행 조종 장치를 작동시키는데 필수적입니다. 사고 당시 123편은 모든 유압 시스템을 상실했으며 이는 조종 불능 상태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항공 설계에서는 유압 시스템의 다중화와 손실 시 대체 조종, 수단예 플라이 바이 와이어 기술이 도입되었습니다. 사고 후 일본 사회의 반응. 국민적 충격. 일본 사회는 이 사고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으며 희생자 유족들의 슬픔과 분노가 크게 부각되었습니다. 사고의 원인이 정비 불량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일본 항공제 EAL은 신뢰를 크게 잃었고 이미지 회복에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추모 문화. 사고 현장인 다카마가하라 산에는 희생자를 추모하는 기념비가 세워졌으며 매년 8월 12일 유족들과 관계자들이 모여 추모식을 거행합니다. 유족들은 사고의 교훈을 잊지 않기 위해 관련 자료를 보존하고 교육 활동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항공업계에 남긴 교훈. 정비와 점검 절차의 중요성. 사고 원인이 정비 불량으로 판명되면서 항공 정비와 점검의 중요성이 세계적으로 강조되었습니다. 정비 후 검증 절차를 강화하고 부적절한 수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비사 교육이 강화되었습니다. 비상상황 대비 훈련. 조종사와 승무원의 비상상황 대응 훈련이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특히 유압 손실 상황에서의 엔진 추력 조작 기법 등이 시뮬레이션 훈련에 추가되었습니다. 승객 안전의식. 승객들도 비상 상황에서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 지침을 따르고 비상 탈출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강조되었습니다. 추가적인 여담. 생존자 후일담. 생존자들은 사고 후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렸습니다. 일부 생존자는 사고를 계기로 새로운 삶의 방향을 찾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와 증언은 다큐멘터리와 책으로 전해졌습니다. 미디어와 문화적 재조명. 이 사고는 여러 다큐멘터리와 영화, 서적에서 다뤄졌으며 항공사고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례 중 하나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일본항공은 사고 이후 지속적인 안전 투자와 사고 예방 활동으로 신뢰를 회복하려 했습니다.